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히 이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특별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 정파인데요. 이런 이제 하마스는 왜 생겨났고 또 그것을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분쟁은 또 뭔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가요, 이스라엘을 무차별 공습하면서요, 양측의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죠. 아니, 사망자만 해도 벌써 4천, 5천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을 퍼부은 적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국지적인 교전 이런 건 있었던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미사일 공습에 그치지 않고요, 지상군들이 가자 지구의 경계벽과 철조망을 뚫고요, 아이언돔이라는 어떤 그 방어막이 있는데 지상군들은 철조망 뚫고 넘어와서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민간인들을 죽이고요. 또 그 미사일은 그런 과정에서 아이언돔을 뚫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에 일반 민간인들을 납치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레바논을 근거지로 한 또 다른 이슬람 무장 정파가 있죠. 헤즈볼라. 시리아 측에서도 무장 정파가 있습니다. 시리아 군인대 민병대하고 결합된 무장 정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아주 과격한 무장 정파, 사실은 이제 테러 집단이라 우린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폭격이 합동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군과 계속 교전을 사방에서 벌이고 있어서요, 중동 지역의 무장 단체들이 곳곳에서 일제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의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는 등 전면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한 보복으로 납치한 이스라엘인들을 처형하겠다고 경고하고 또 실제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 어린아이, 노인, 여성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요, 가자 지구의 지상전을 예고하면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이 대기하고 있다면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가자 지구의 수도, 가스, 전기 이런 공급과 그다음에 식량 같은 생필품, 외부 물품의 반입 자체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군은 상황이 격렬하게 치닫다 보니까 조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너무 무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린탄이라고 이 뼈가 녹아내린다는 초고온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데요. 이 무기는 사용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스라엘은 이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난민으로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죠. 자, 그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 싸우는 걸까?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그리고 이 분쟁의 기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기원 135년경에요. 로마가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고 나서부터 한 1900년 가까이 아랍인들이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의 거주 지역은 점점 작아지고 있을까요? 국방과연구소의 자료를 참고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현재 이스라엘 영토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웨스트뱅크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와 그다음에 가자 지구, 여기 포괄을 해서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부르게 되었죠. 당시 유럽에는요, 반유대주의가 팽배했는데요, 그로 인해 유대 민족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오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시오니즘이 부상하면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국가를 우리가 원래 우리 지역에 건설하자. 과거에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지역에 그런 얘기죠. 급기야는 영국에 워낙 이렇게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유대인들이 곳곳에 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영국이 선언하니까 이게 가속화되죠. 하지만 영국은 당시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요 시기에 오스만 제국이 또 이렇게 아랍 국가로서는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을 견제를 하고요. 또 이 아랍의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아랍 민족 국가의 건설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중적으로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이게 좀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양다리를 막 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영토 분쟁의 가능성이 이미 그때 잠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를 하게 되고요. 유대인 우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주가 계속되는데요. 특히 나치 독일 유대인 박해가 워낙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이주가 더욱 심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토지 소유권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전에 있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유대인이 정착해서 거기에 이제 자기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근대 국가가 건설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아랍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봉건적인 체계 하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분쟁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하고 갈등이 고조되겠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아랍인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이주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저항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요, 유엔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데요. 그 위원회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 구역 그리고 유대인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 아니면 아랍인과 유대인을 포괄하는 연방국가 창설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1947년 2차 유엔 총회 결의에서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 분할 방안이 그중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하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 같은 지역들이 팔레스타인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왼쪽 밑에 그러니까 이집트 붙어 있는 쪽에 가자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그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안 지구를 둘러싼 아주 조그마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랍권에서는 그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통일 국가가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죠. 그래서 아랍권이 반발을 계속합니다. 그런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가 됩니다. 이슬람인들은요, 이슬람 형제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들이다, 우리 가족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과거의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더 확장이 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랍 지역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을 형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건국을 선포를 하니까 굉장히 반발하죠. 특히 이집트는 이제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하고 완전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면서 굉장히 경제가 발전을 하고요. 지금은 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아랍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근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세르라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근대화, 세속주의를 채택하면서 아주 발전하는 그래서 아랍에서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필두로 해서 7개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게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유엔의 적극적인 중재로 결국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종료는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80%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요, 1956년 10월에 발생한 제2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돌을 합니다. 근데 역시 못 이깁니다. 이게 이제 아랍 연합이 왜 못 이기냐? 사실은 다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고 다 연합하니까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다 다 생각했는데 왜 졌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분석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참전을 하면서 군사력을 키운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건국하는 과정에서 절대 우리는 다시는 쫓겨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대단했겠죠. 근데 아랍은요, 사실은 굉장히 근대화가 늦었고 사실상 봉건적 체제에서 껍데기만 약간 근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대적 체제에서의 군사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미약한 데다가 또 문제는 7개 국가들이 서로 지휘 체계가 전혀 정비되지 않아서 중구난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졌는데요. 이후에 이제 1967년 6월 다시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을 중심으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진행되는 듯 했는데 역시 이스라엘이 반격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고요. 그래서 6일 만에 종료가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골란, 고원, 그리고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을 하죠. 동교 지역들이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성지 그리고 이 유대교의 성지가 모여있는 동예루살렘 지구까지도 점령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은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지역, 특히 동예루살렘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그다음에 더 확대된 아랍 이스라엘 갈등 구도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패배를 설력하려는 목적으로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4차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1973년 10월에 발생한 그 전쟁의 초반 국면에서는 아랍군이 우세하다가 또다시 또 연세가 역전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동쪽 지역, 시나이 반도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쪽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굉장한 망신이고 또 실망이고 이렇겠죠. 그래서 1978년 9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게 미국의 중재로 체결이 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아랍에서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석유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았는데 이집트가 그래도 친미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시나이 반환해라 이렇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그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시나이 반도만 반환을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아랍인 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중동 전쟁의 결과 팔레스타인 아랍인 구역은요, 오히려 점점 축소돼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역이 어떻게 축소돼 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1917년 벨푸어 선언 때죠. 그때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를 보세요. 대부분의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를 하고요. 서쪽 끝에 있는 거, 요게 가자지구고 오른쪽에 좀 동그라면서 길쭉한 요 부분이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서안지구입니다. 그 웨스트뱅크에 보면 중간에 쏙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에 동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차 중동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은 오히려 이 영토가 2개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95년은 한번 보세요. 최근으로 가면서 오슬로 협정이 된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게 점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특히 서안지구는 이 안에 유대인 정착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유대인들 정착하게 해서 말하자면 이곳이 이스라엘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소멸되게끔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이 있고 나머지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전부 유대인 정착촌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쭉 보시면요.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통일국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아랍 국가들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아랍 국가들이 서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고 많은 또 사우디라든가 또 이란도 초기에는 친미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워낙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분쟁의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반환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만 주력을 했고요. 정작 그 중동 전쟁의 명분이었던 팔레스타인 점령지 반환 문제는 해법에 대해서 논의 자체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쟁은 계속됐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팔레스타인 4명이 이스라엘군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생기죠. 그것을 계기로요. 일종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티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7년 12월
제1차 인티파다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무슨 말씀드리냐. 국제 질서의 전환기에 보면 국내적인 분쟁들도 같이 함께 그것과 일관된 흐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냐. 87년인가 우리나라도 민주화지만 어떤 자유화 물결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아랍의 민중봉기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랍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세속주의 군사정권 혹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어떤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의 민중봉기는 어쩔 수 없이 아랍에서는 반드시 그 이슬람교의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요. 이상하게 이슬람 국가들에서는요. 민중봉기가 일어나는데 결과가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라요. 더 봉건적으로 더 이슬람 원리주의로 가까이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티파다가 이슬람교의 기반을 가지고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고 좀 평화로 가자 이런 분위기는 성숙돼 갑니다. 국제사회에서도요. 왜냐하면 그때쯤 해서 국제사회가 냉전기에서 세계화 시도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991년 10월 마드리드 중동 평화회담 이런 게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점령지 반환 그리고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 인정 이런 걸 주요 의제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아랍 국가 회담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회담의 두 개의 대화 창구가 개설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좀 개선이 되나 이랬는데 잘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보면 국제관계는 어쨌든 국내 정치적 권력 구조, 여론의 동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동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992년 6월 총선에서 개방적인 실용적 노선을 견지한 이스라엘 노동당이 극우 성향의 리쿠드 당에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세계화 흐름에 따라서 민주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뭔가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민주화되는 시기가 바로 1980년, 1990년, 1990년도 초반 이럴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동당이 구구정당 리쿠드당이 승리를 하면서 뭔가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우리도 그때 북방정책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교류를 확대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국내 정치적 변화와 이 미국의 중재를 바탕으로 1993년 9월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양측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확대 합의를 하고요. 이스라엘이 예리코와 가자지구 등 일부 점령 지역에서 철수를 합니다. 매우 큰 진전이었죠. 그래서 양측은 뭐냐? 영토와 평화를 교환한다라는 평화 프로세스에 합의를 하죠. 무슨 말이냐? 평화와 영토를 합의한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반환을 해준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게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Two State Solution, 그러니까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대로 두 국가로 가자 이렇게 한 거죠. 당연히 이때 극우 성향의 정치 세력들은 엄청난 반발을 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라빈 총리는 상당히 온건한 정파였기 때문에 라빈 총리가 여기에 합의를 합니다. 거기까지 잘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을 품은 극우 세력들이 있는데 이 극우 청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총선 다시 해야겠죠? 여기서 극우 정당의 군인 출신 샤론 총리가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완전히 강경책으로 일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강경 원리주의자들이 또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유대교, 유대인, 시오니즘, 강경 원리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이거 그냥 평화롭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나 이런 데서 잘 대화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같은 강경 원리주의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또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00년 9월 샤론 총리가요.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진 알-아크샤 사원을 무장경찰을 대동하면서 방문을 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예루살렘 안에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산에 대해서 아랍하고 이스라엘 간에 합의를 하는데요. 이거를 깬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성전산 안에 모스크에서 무장경찰을 대동하고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여기는 이스라엘 영토야 이렇게 선언한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엄청 화가 나겠죠. 동예루살렘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고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슬람교의 알-아크샤 사원하고 바이돔 사원 그리고 유대인 순환사의 상징적 장소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
이런 게 모여있는 언덕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산, 또 이슬람에서는 하람 알샤리프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게 우리 성경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그것을 말리고 이제 됐다, 너의 신앙을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그게 어디냐면 모리아 산인데 이게 바로 그 성전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평화협정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협정 이렇게 붙이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슬람에선 이게 뭐냐, 예언자 마호메트가요, 이곳 바위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하는 전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세력이 다 어떻습니까? 이 성전산은 절대 너희들이 점령하게 내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전쟁 이후에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간에 성전산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랍인들은 성전산 경내에서 그 모스크 안에서 기도와 예배가 허용되지만 유대교도들은 그 모스크 안에는 못 들어가고 통곡의 벽 바깥에서만 기도도 하고 해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샤론 총리가 깨버린 거죠. 근데 이것은 또 그냥 깬 문제가 아니라 성지에 군합발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인 거죠. 또 이슬람 종교 모욕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시위를 그냥 진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총리는 강경파잖아요. 그래서 시위대에게 발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이게 2차 인티파다인데요. 이 2차 인티파다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팔레스타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빈 총리가 암살하면서부터 쭉 이제 강경책으로 일관하게 되는데 라빈 총리 암살 이후 인티파다가 끝나는 이런 과정에서 이때 이제 하마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마스가 2000년 중반에 이제 생긴 무장 정파인데 팔레스타인 내부가 자치 정부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국가 정부로서의 완벽한 주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부적으로 이제 선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엉망이 돼서 선거를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선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마스가 무장 정파니까 이 이슬람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정당들이 무장도 하고 그래서 전쟁도 막 하고 마치 이제 뭐 사병 비슷하게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무장 정파들이 막 테러도 하고 전쟁도 하고 또 선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이슬람의 어떤 성전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마스가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쟁점을 보면요,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에요. 이미 중동 전쟁을 통해서도 가자와 웨스트뱅크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으로 인정이 이미 국제적으로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삐까뻔쩍한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수영장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럭셔리하게 사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럼 그것을 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거기는 낙후돼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끊이지 않겠죠. 그리고 어린애들이 거기다 돌을 던지고 막 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군인들이 탄압을 막 하는 거죠. 가서 진압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을 던지니까 그 아이들을 체포해 가기도 하고 감옥에 톡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마스 같은 무장 정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법 위반이에요. 아무리 점령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협상을 통해서 영토로 인정되기 전에는 점령을 했다가도 민간인들은 정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군인들은 일시적으로 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이 이스라엘의 개선은 정말 힘들죠. 이제는 하마스가 또 이렇게 공격까지 하고 전쟁까지 가고 굉장히 심각한 어떤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점령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점령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을 굉장히 인도적 통치를 해야 되고, 또 점령국이라도 이게 국제적 협정에 의해서 상황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오픈 프리즌, 열린 감옥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자 지구에 엄청난 높이의 장벽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군이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경계가 막혀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일정하게 자급조작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교류가 육로로 불가능해졌죠. 그러면 서해안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해로에도 이스라엘 해군이 해상을 봉쇄하고 있어서 해상으로 나가서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 같은 데로 이제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 같은 거를 교류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비인도적인 상황이에요. 이것을 국제사회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있고 하마스는 거기에 무장 정파인데요. 이 주민들은 사실은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떨 때는 거부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압이 계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자꾸 하마스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발전한 자치정부 같은 경우 좀 온건반대 여기에서 계속 무슨 뭐 오슬로 협정이다 또 그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다 평화협정 맺지만 실질적인 해결을 아무것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자치정부가 실리를 잃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 상황이 있는데 온건파였던 라빈 총리 암살되고 나서 샤론 네타냐후 이런 어떤 유대 민족주의 성에 강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네타냐후 총리가요 극우 정당 시오니스트 정당하고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오니스트들에게 좀 끌려다닌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번 전쟁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강경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마스는요, 이번 전쟁에서 그전에 미사일 공습 혹은 지역적인 교전에 그치지 않고요, 지상전, 인질작전, 미사일 공습을 총동원한 포괄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나 이런 큰 나라가 뭔가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시리아의 무장정파 등이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이 정파들이 가담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미사일 교전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적인 교전들이. 그래서 지상군이 투입되게 되면 가자지구에 그러면 아마 헤즈볼라나 시리아 무장정파가 참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마스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한다 이러면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전에도 계속 중동 전쟁을 할 때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승전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이번 전쟁을 일으킨 이유 또는 그 배경은 뭘까?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다. 질게 뻔한 전쟁 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견제하고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시에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가요. 2개의 전쟁 전략 아래 전쟁을 지구의 양쪽 끝에서 2개 전쟁 정도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특히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 2개의 전쟁 전략을 가지고 유럽과 아시아 2군데를 중심으로 전략 펼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우크라이나전이고요. 아시아는 중국에 대한 견제죠. 중국 대만전에 대한 예측과 견제. 그러면서 사실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는 중이었어요.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게 대표적이었죠. 근데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고 싶은데 이번에 이 하마스 공격, 이 전쟁을 인해서 미국이 지금 발을 뺄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좀 빼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원유 생산국으로서의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발을 좀 뺐는데 사실 또 막상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 에너지 가격 그리고 원유 가격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해져서 사실은 사우디한테 증산해달라고 했는데 빈살만이 완전히 뒤통수를 때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이 매우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었는데요. 어떻든 예전에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다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란에 대해서 경제 봉쇄,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가
중동에 다시 우리가 이란하고 핵 협상을 재개하면서 중동에 대해서 다시 좀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들어야겠다. 이런 전략을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화해를 시도하고요. 또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해라. 이래서 그 협상을 중재해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요. 바레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그 이스라엘의 수교를 중재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고 만약에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수교한다 이러면 굉장히 큰 뉴스죠. 안 그래도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수교하는 거를 중국이 중재를 하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회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하마스 공격이 바이든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죠. 본래 수니파의 맹주이자 중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 이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랍의 맹주가 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그랬던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되면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되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 상당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아랍의 무장정파 세력이라든가 조금 극단적인 이 원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 협상을 방해를 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겠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 수교가 돼버리면요. 특히 하마스 같은 이 아랍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교 협상을 견제하려는 이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최근 전쟁이 시작된 후에요. 수교 협상을 하던 사우디가요. 이제 지금은 뭐 수교 협상이 진행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가요. 뭐라고 하느냐.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되게 비난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마스는 뭐 규탄을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에 대해서 편을 든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한 아랍인들 편이다. 나는 서양인들 편이 아니야. 이런 아랍 지역 내 리더십을 다시 확인하고 리더십이 혹시라도 상실될 걸 우려한 거죠. 특히 이 전쟁의 배후가요. 이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로서는 아랍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란과의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의도가 있냐. 만약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우디 간의 수교가 중재가 되고요. 이란과의 화해 시도 이런 미국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거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해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전쟁 전략 유럽과 아시아가 있으니까 중동까지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런 어떤 러시아, 중국에 대한 견제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정세마저 불안정해질 경우에 미국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해 보이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협상의 도마에 그 문제가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에 하마스로서는요,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혹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전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였죠. PLO. 이것을 주도한 중도 성향의 당, 이 이름이 이제 파타당인데요. 이 파타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인질극이라든가 극단적인 대응이 더 심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인질을 막 잡고 벼랑 끝으로 가야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전쟁을 장기전으로 유도를 해서 파타당을 밀어내고 휴전 협상을 자신들이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리고 또 이란의 배후인데요. 이란의 배후, 그리고 중동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또 영향을 또 미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면 이란은 그동안 하마스뿐만 아니라 중동의 무장정파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의 무장정파를 물밑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다 뭐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특히 헤즈볼라의 경우에는 이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사력 규모가요. 정규군 못지않게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과 중동 지역의 평화는요. 불가분의 관계이죠. 우리가 쭉 보면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중동 지역의 평화는 안 오겠구나. 아랍인들은 다 형제, 서로를 다 형제로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란은 팔레스타인에서 핍박받는 아랍인들을 자신들이 구제해주는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아랍 지역의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하고의 핵 협상이 이란하고 재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유리한 카드를 자기들이 쥐어야겠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민간인 피해가 막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무장정파가 개입돼 있다 보니까 이 게릴라전의 특성상 정교전하고 다르게 민간인을 골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막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칫 확전될 우려가 있다.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혹시 헤즈볼라가 개입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배후였던 이란이 대놓고 개입을 할 경우에 정말 장기화되겠죠. 이 경우에 보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자 지구는요, 인구가 200만이 넘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도에서 보면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구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로 형태, 그리고 낮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미로 형태의 구시가지입니다. 자, 이런 도시의 구조상 그 하마스의 군사력만을 골라내서 사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대량 희생이 우려가 되고요. 따라서 지상군 투입 후에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마스군의 지휘관만 딱딱딱 빨리 찾아내서 송곳처럼 사살하는 이런 속전속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 효율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 그러지 못하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민간인의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헤즈볼라, 이란 이렇게 개입 계속되면서 자칫 또 이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늪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이 개입하겠나? 이걸 한번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더 지금 이 전쟁이 지금 골치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초기에 미 항모가 항공모함이요, 이스라엘 앞바다에 바로 파견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주둔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지지 의사를 보여주면서 하마스 등 반대파에 대한 경고를 한 셈이죠. 그래서 헤즈볼라라든가 이란에 우리 항모가 갔으니까 끼지 마, 이렇게 무언의 어떤 경고를 한 건데요. 다만 미국은 아직 직접 참전은 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만일 이란 등이 참전해서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에 미국이 참전할 것인가? 과연 미국이 전쟁을 참전하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사우디 등 이슬람 국가의 아랍인들은 모든 무슬림은 형제다라는 명제가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아랍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 중동 지역에 아랍 통일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종교에 기반한 공감대라서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만약에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지면요, 사우디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직접 참전은 안 한다고 해도 팔레스타인 측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 살만이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각 국민들의 여론, 이 아랍 국가들은 국민들이 다 이슬람 교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아랍의 보험 이래가지고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는데도 그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집권하는 그런 상황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란의 케이스죠.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은 국민들이 다 이슬람이고 아주 독실한 신자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감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이런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요, 이스라엘을 지지는 한다고 이미 선언도 했고요. 당연히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전쟁이 확전돼서 아랍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게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이 여기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할 때요, 미국이 이걸 애매모호하게 팔레스타인하고 관계해서 유대인 편을 드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은 또 팔레스타인을 계속 끼고 가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이제 어정쩡한
어떤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랍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미국이 아랍에서의 영향력이 사라지는데 또 이게 또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더구나 중동의 무장 정파들하고는요, 이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이 전쟁 자체가요 거의 뭐 인질극, 그리고 뭐 자살폭탄, 테러, 또 게릴라전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성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특유의 배타적이고 독특한 정서까지 있고, 내부에서 들어간 서구 세력이요, 아랍에서 전쟁을 하면서 아랍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또 정착하고 국민들하고 이렇게 제대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이 전쟁이 확대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계속 말리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이요, 중국의 시진핑한테까지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뭐 이란을 좀 말려달라 이렇게 아마 부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하고 관계를 급속히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거, 물론 그렇다고 중국 견제하는 걸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까지 막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절대 확전되면 안 되고 우리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유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앞으로 이 유가도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 만약에 빨리 끝난다, 그럼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요.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이게 장기화될 것 같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유가가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쟁 초기엔 좀 안정돼 있다가 이미 이제 올라가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요, 유전 지역은 아니고 천연가스 등이 생산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전되면 이란이 개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도 참전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우디가 이제 원유 증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또 특히 중동 전체가요,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요, 유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마스의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리 같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요 직전까지 어떤 정책을 폈냐? 굉장히 강경한 적대 정책을 폈습니다. 시위 자체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든지 이런 식의 강경책이 계속돼 왔었죠. 그래서 이런 갈라치기 그리고 적대 세력에 대한 토끼몰이식의 강경책,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평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만반의 대비는 해야 되지만요, 북한에 대해서 쓸데없이 적대감을 계속 표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당궁한 채찍을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에 이제 퍼주기는 자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인도적 지원에 한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좋은 얘기 계속하고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적절하게 우리가 얼르고 달래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 이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미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까요? 어떤 전쟁도요,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요, 결국은 민간인들만 희생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력과 여러 가지 뭐 대의 명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대의 명분도 민간인들의 희생, 그리고 대규모 사망, 생명 이런 거 하고 바꾸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엄청난 희생이 발생한다. 6.25 때도요, 수복을 하고 나서 북진을 했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6.25 당시에 1950년 연말쯤에 벌써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원래 남한의 면적은 다 수복이 된 상태였는데 그 휴전선에서 백마고지 전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계속 휴전선에서 고지탈환전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희생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전쟁이요, 처음에 빨리 끝내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질질 끌게 되면요,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희생을 발생시키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중동의 정세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 또 우리가 보면 너무 복잡해요. 이게 역사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실 북한하고 관계는 이런 거 6.25 전쟁이나 또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렇게 쭉 이해를 못하면 북한하고 관계 또 일본하고 관계 이런 거 외국에서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보면 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자존심이 유난히 강하냐 하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사건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슬람 내부의 정서라든가 행동 원리 그리고 그 중동의 정세, 역사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도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미국이 또 이스라엘을 많이 지지를 해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다수가 이스라엘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마스라든가 이런 테러 단체들, 무장 정파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탄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배경에 깔려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대전 전후에 그 팔레스타인과 그 중동의 정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편협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테러는 강력하게 규탄하되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함부로 이 팔레스타인 문제나 중동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란이 어쨌다, 사우디가 어쨌다 뭐 이런 얘기 함부로 공개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요,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지지한다라고 한 것이 마치 빈살만이 하마스를 지지한다라고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비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중동 정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좀 무식한 소치죠. 그래서 정말 남의 나라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워낙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앞에서 제가 팔레스타인 역사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좀 아는 척하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요,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죠. 그럼 여전히 중동 지역은 그 원유 문제도 그렇고요, 지역적으로도 전략적 가치가 정말 큽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를 다 실는 배들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거기가 봉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 세계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온 세계가 경제난을 겪겠죠.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요, 겉으로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지지하지만요, 속으로는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질 경우를 아주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하고 하면 좀 속전속결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할 거고요. 이 전쟁이 그런데 그 의도와 달리 계속 장기화된다, 그리고 막 참전한다, 이란도 들어오고 헤즈볼라 들어오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이집트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전부 다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걸로 간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겠냐. 입장이 미국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분명한 거는요, 하마스를 비롯한 무장 정파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보편적 기준에 입각해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법이나 이란, 사우디 등 내부 이해관계에 대해서 불필요한 단언이나 개입을 삼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처럼 에너지원을 원유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요, 각종 석유화학을 비롯한 관련 중공업, 이런 석유 관련된 관련 산업의 의존도가 큰 나라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요, 지상군 투입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의 희생이 정말 최소화되기를 바라고요, 전쟁이 빨리 끝나고 중동 지역에도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